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에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부모님이 갑자기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며 한 달 새에 휙 경기도 여주로 이사하셨을 때 저는 끝까지 부천에 남아 있었지만 결국 방위 영장이 나왔습니다. 신검에서 1급 현역을 받고 1년을 연기했더니 운 좋게도 방위로 바뀌길래 당연히 면제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천에 사는 친구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 면제가 되었기에 저도 면제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영장이 나와버렸습니다. 영장은 제가 사는 주소가 아닌 부모님이 사시는 여주 주소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지만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의경에 지원할 걸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이 용인 55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장호원에 있는 육군정보학교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주는 산속 깊은 곳에 집을 지어놓은 터라 참 외딴 곳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기도원을 차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기도원이라 해봐야 산속 깊은 곳 외딴집이라 신도도 어쩌다 한 명 오고 그랬지만요. 여주가 너무 싫었지만 방위 생활을 하려면 집에서 출퇴근해야 하니 결국 여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대충 씻고 군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여주 시내로 달려갑니다. 20분 정도 걸리죠. 여주 시내에서 장호원 버스를 타고 장호원에서 부대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5시쯤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여주 시내로 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든으로 출근합니다. 6시 30분쯤부터 일을 시작해서 자정까지 일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역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일과에서 문제가 되는 시간이 바로 자정 퇴근 후 집까지 자전거로 돌아가는 20분입니다. 우말리라는 마을까지는 중간에 조그만 마을이 있어서 가로등도 있고 괜찮은데 그 마을을 지나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산길은 가로등도 없고 다리 구름에 가리면 정말 깜깜해집니다. 게다가 그 산길에는 무덤이 3군데나 있어서 아무리 겁이 없어도 신경이 쓰이더군요. 우리 집 입구에도 무덤이 2개 있고요. 밤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전거는 짐자전거라 무겁기도 하고 무덤 옆을 지나면 묘하게 자전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면 뒤에 누가 타나 보다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딱 한 번 자전거 뒤를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타고 있는 걸 봤다면 아마 출근을 못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가든에서 일하고 퇴근하려는데 사장님이 부르시더군요. 오늘 친구가 소를 잡아서 고기를 좀 주셨다고 저에게 소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드실까 해서 소간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기분이 찝찝했지만 별 수 없이 달렸습니다. 우만리 입구에 큰 고목이 한 그루 있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그 고목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뒤에 가로등 불빛이 비쳐 멀리서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만리를 지나서 산길에 들어서 첫 번째 무덤을 지나쳤는데 그날은 다행히 자전거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밤 12시 넘어서 산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상했지만 마을까지 걸어간다 해도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였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며 오로지 앞만 보고 지나가려는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옆을 지나칠 때 저절로 눈이 돌아가더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두 분 다 표정이 저를 부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속으로는 사람인가 보네 하고 생각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저를 쫓아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잽싸게 머리를 돌리고 앞만 보고 자전거 페달을 미친 듯이 밟고 달렸습니다. 뒤를 보면 바로 내 뒤에 있을 것이다. 저건 귀신이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집에 도착해서 개들도 짖지 않는 걸 보고 안심했지만 그때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소간을 냉장고에 넣고 채팅을 하기 위해 컴퓨터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저벅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주무시고 동생은 기숙사에 있는데 새벽 1시에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리니 식은땀이 나더군요. 저벅 발소리가 계속 들리다 창문 바로 앞에서 또 끊겼습니다. 10분가량 밖에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았지만 확인하지 않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침대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더 일하다 월급을 받고 가든을 그만뒀습니다. 매일 밤 자전거로 산길을 다니는 건 도저히 버틸 수 없더군요. 여담이지만 그 이후 12년이 흐르면서 저희 집 근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근처에 전원주택이 몇 채 생기고 길도 4차선으로 넓어졌습니다. 산길을 지나는 중간에 있던 무덤들도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원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 전원주택들에도 밤이 되면 무언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당의 권유. 오늘 시간이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 고향의 시청은 그곳이 그런 장소라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크게 들어선 공공장소들이 인근 사람들조차 낮에도 지나기 꺼려할 정도로 무서운 곳들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약 50분 정도 걸렸는데 그 길은 집 한 채도 없이 낮은 야산과 들과 밭으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신장로도 시원하게 뚫린 곳이었지만 졸업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혼자 다니지 않을 정도로 다들 본능적으로 무서워했죠. 지금 이야기할 곳은 그 길 중 한 곳입니다. 그곳은 소나무 100그루 정도밖에 안 될 작은 야산이었지만 나무들이 이상하게 얽혀 있어 가까이 가면 풀과 소나무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골 아이들이 장소 불문하고 돌아다니는 걸 즐겼지만 그 산속만은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갈 때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때에 지어 노래를 부르며 서둘러 스쳐 지나가곤 했죠. 누가 무섭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다들 그렇게 무서워했던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산 근처에서 도깨비나 귀신에 홀려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옆 동네에 살던 아저씨도 술기운의 객기로 그 길을 지나갔다가 홀려서 며칠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산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막연히 무섭다고 느낄 뿐이었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쯤 친구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그 길을 지나가는 게 정말 두려워졌습니다. 가을쯤 학교에 도착하니 반 아이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가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자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친구 없이 혼자 아빠의 밭에 있다가 집에 혼자 가겠다고 그 언덕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언덕은 특이하게도 내리막길 모퉁이까지만 보이는 구조였고 나무들이 빙 둘러쳐져 있어 뒷길이 보이지 않는 묘한 형태였습니다. 그날은 날이 훤해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혼자 걸었고 그러다 그곳에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소에는 빽빽해 보이던 산속이 그날은 300m 정도까지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길을 걷던 친구는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쳐다보지 않았을 산이었지만 그날은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옆 동네 아저씨가 나무에 매달려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아저씨였고 친구는 그 부름에 답하고 다가가려 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세게 친 듯한 고통이 밀려와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순간에 친구의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 뒤에서 곡괭이로 살짝 친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곡괭이를 가지러 가던 길에 딸이 이상하게 손을 뻗고 산속으로 들어가려는 걸 보고 너무 끔찍한 모습에 겁을 먹고 딸을 뒤에서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딸이 정신을 잃자 그는 딸을 들쳐 업고 서둘러 동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어른들과 함께 다시 그 산을 가보니 친구가 보았던 것은 옆 동네의 알코올 중독자인 아저씨가 나무에 목매단 시체였습니다. 어른들은 친구의 조상이 친구를 살렸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결국 그날의 충격으로 잠도 못 자고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무당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친구보다도 혹시나 그 귀신이 저에게 나타날까봐 더 걱정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아저씨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는데 그 막내가 제 또래였습니다. 어른들이 그 아저씨의 죽음 이후로 공포에 잠긴 이유는 그 아저씨가 술에 취해 늘 내가 죽으면 다 데려갈 거다 라고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죽고 1년 뒤 그 장소에서 그의 큰아들이 농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같은 날 둘째 아들이 3년 뒤에는 셋째 아들마저 같은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른들은 막내 아들이라도 살리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보내버렸고 막내 아들은 그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장소는 떠돌이들이 자주 변사체로 발견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장소에 최근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이었지만 언덕길과 산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아 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8달 중 7이 같은 생일날마다 죽어나가 막내딸을 살리기 위해 서울로 떠난 친구네 집터 역시 공공기관으로 바뀌었고 그곳에는 여전히 집 한 채 없는 스산한 느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순서.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두 남녀의 시체가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모양으로 꼭 붙어있는 시체들이었죠. 그 시체들은 1층 거실에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들의 최후의 만찬처럼 보이는 먹다 남은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한동안 바라보던 두꺼운 코수염의 형사가 옆에 있는 갈색머리 장발의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어떻게 생각해? 동반 자살이겠지? 형사의 질문에 사내는 얼굴을 갸우뚱하며 답했습니다. 동반 자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사는 다시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둘은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네. 사내가 그래서요? 라고 묻자 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동반 자살을 한 거라고. 부엌에서 증거물로 독약도 찾았어. 형사는 작은 독약병을 사내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으로 인해 죽은 건 남자뿐이야. 나머지는 내가 추리해냈지. 사내는 그 추리가 뭔지 궁금한데요. 라며 흥미롭게 물었고 형사는 뿌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먼저 죽이고 자신도 독약을 마셨다라 죽은 거야. 사랑하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말이야.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뿌듯해하는 형사를 보고 물었습니다. 왜 여자는 독약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형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독약을 먹일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 어때, 내 추리? 그러나 사내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틀리셨네요. 형사는 얼굴을 붉히며 따졌습니다. 뭐가 틀렸다는 거지? 사내는 시체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틀렸네요. 우선 죽은 순서가 다릅니다. 그럼 자네는 남자가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내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했어요. 그녀는 살해용 무기도 없었기에 독약을 사용했겠죠. 형사가 그럼 여자는 누구에게 살해당했다는 건가? 라고 묻자 사내는 남자의 시체를 가리켰습니다. 형사는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설마 귀신이 죽였다는 건 아니겠지?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자의 시체를 옮기려 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등에 업었지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건 여자의 무릎에 난 멍을 보면 알 수 있죠. 형사는 여자의 무릎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사후 경직이 시작되면서 그가 들쳐 엎인 여자의 목을 조였고 무거운 몸이 그녀를 눌러서 결국 그녀도 죽고 말았습니다. 형사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물었습니다. 무릎의 멍은 우연히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남자가 죽은 여자를 끌어안으면서 경직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사내는 형사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시체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시체를 자세히 보면 보여요. 물론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형사가 뭐가 보인다는 거지? 라고 묻자 사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의 팔뚝에는 여자의 매니큐어 자국이 있고 여자의 손톱엔 남자의 살점이 묻어 있습니다. 죽은 여자가 남자의 팔뚝을 잡았을 리는 없죠. 말을 마친 사내는 형사를 지나쳐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형사는 문득 한 가지가 더 떠올라 물었습니다. 죽은 순서 말고 또 하나 내가 틀린 게 뭐지? 사내는 형사를 뒤돌아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이야기, 장마철에 일어난 기이한 장례식의 진실. 어느 장마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한 노파가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신부전이었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음에도 시골 마을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검시를 생략하고 장례를 허가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해 무사히 장례가 시작되었고 스님이 경을 읊으며 상주부터 분향을 시작했습니다. 친족과 지인들이 차례로 향을 올리던 중
고인의 조카뻘 되는 중년 남자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단상의 초가 모두 격렬히 타오르며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스님은 경을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독경을 이어갔습니다. 남자가 향을 이마까지 들어 올리는 순간 모든 초가 한꺼번에 꺼지더니 왼쪽에 걸린 무거운 노쇠 촛대가 강하게 날아가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카뻘 남자는 말도 못한 채 우물거리다가 스님의 독경 소리에 정신을 차려 분향을 마친 후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장남이 스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라고 물었으나 스님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라는 답을 남겼습니다. 한 달 후 그 조카뻘 남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노파의 통장과 인감, 집문서를 몰래 유용하며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결국 이를 숨기기 위해 노파를 살해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스님의 명성은 크게 높아졌고 그 절은 지금 노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큰 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귀신 꿈. 우리 아버지는 40년째 귀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짧게는 매일, 길게는 보름에 한 번은 꼭 귀신 꿈을 꿉니다. 꿈에 귀신이 나타나면 늘 고통스러워하며 가위에 눌리곤 하시죠. 어릴 때는 잠든 아버지가 욕을 하거나 울며 흐느낄 때면 무서웠는데 지금은 워낙 봐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구경하게 됩니다. 항상 귀신 꿈을 꾸고 나면 본인도 기가 찬지 웃으며 시옷과 비읍 소리를 내뱉고는 다시 잠에 드시곤 합니다. 아버지의 첫 귀신 꿈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재수생 시절 지금의 고시텔보다 더 좁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 입실한 첫날부터 귀신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아버지 등에 매달려 귀에 대고 뭔가를 짜증나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옥천으로 가자. 영훈아, 옥천으로 가자. 옥천은 조상들의 묘자리로 집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곳에 안치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서 제발 좀 떨어져요. 라고 화를 내셨지만 여자는 더욱 아버지 등의 찰싹부터 귓가에 요란한 웃음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일어나 보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자고 일어나도 정신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곰곰이 그 여자가 누구일까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숙모 같았다고 합니다. 삼촌의 첫째 부인이었는데 목소리와 생김새가 영락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숙모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삼촌과 사이가 매우 나빠서 귀신이 돼서라도 복수할 것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삼촌에게 가지 않고 아버지 꿈에 나타난 걸까요? 한 번은 삼촌 집에 가보니 종교도 안 믿던 삼촌이 가톨릭에 귀해해 온갖 성물로 집을 도배해 놓았더랍니다. 그래서 숙모가 삼촌에게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온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숙모가 꿈에 나와 아버지를 괴롭힐 때면 한숨을 쉬십니다. 아버지가 정말 싫어하는 귀신 중 한 명은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최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고 부자였지만 심술과 횡포가 심했죠. 돈놀이를 하면서 100원을 빌려주고 200원을 받았고 주지 않으면 온갖 폭력과 협박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빚 기한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마누라를 겁탈하기도 했던 악질이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최 씨가 물에 빠져 휩쓸려 갔는데 아무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6살이던 아버지도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최 씨가 성인이 된 아버지 꿈에 나타나서 영훈아, 내랑 수영하자. 누가 멀리까지 가나 내기하자. 들어온나. 라고 물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얄미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버지는 무서워서 대꾸도 못하고 얼어붙어 최 씨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때 최 씨는 보랏빛으로 멍든 몸으로 물속에서 튀어나와 아버지를 쫓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어찌나 도망쳤는지 잠에서 깨고 나서도 피곤했다고 합니다. 더욱 짜증나는 건 5일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동네 미신 중 하나가 익사한 시체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어렸을 때 최 씨의 시신을 건질 때 아버지가 눈을 빤히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씨가 물귀신이 되어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가족과 무서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우리는 아버지께 여태껏 꾼 귀신 꿈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아버지는 주저없이 장례식장에서의 악몽이 가장 무섭다고 하십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관을 들어 운구할 때 누군가가 관을 떨어뜨리면 아버지는 화를 내며 따지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관을 드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답니다. 친구, 아는 형님, 친척들 등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관을 들고 있어서 놀랐고 이상한 기분에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면 죽은 이들이 어디 가냐, 한 명 빠지면 들 수 없다 며 아버지를 쫓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관을 함께 들면 나도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아서 그 꿈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절. 고등학교 때 절에서 잠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예불을 드리려면 깨끗한 물을 길러와야 했는데 절에서 별로 멀지 않은 약수터에서 항상 새벽 3시에 물을 길러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어나 물을 길러가는데 새벽산에 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죠. 그런데 약수터에서 갑자기 사람이 하나 불쑥 나오더군요. 놀라서 꼼짝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옆을 지나가며 새벽마다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물만 길러서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절에 있는 가로등이 보이길래 가로등 밑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눈 옆으로 무언가가 보이는 듯 하더군요. 곁눈으로 슬쩍 보니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진짜 절에서 욕하기 싫었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진짜 무슨 일이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슬며시 쳐다보니 그 사람이 아까 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기 절에 계시나 봐요. 하면서 웃는데 가로등 밑에 서 있음에도 왠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꾸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길러온 물을 대웅전에 가져다 놓고는 스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숨었습니다. 스님이 낌새가 이상했는지 따뜻해지면 나오라시더군요. 조금 지나 목탁 소리도 들리고 마음이 차분해져서 심부름 겸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벽에 본 그 아저씨가 영정사진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스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나서 당분간 물을 안 길러와도 된다는 말씀을 듣고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는데 그 후로 한 4일 정도는 내리잤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이야기, 남자의 얼굴. 아내가 어렸을 적 명절 때 영천에 있는 시골 큰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얼굴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얼굴이었죠. 그 현상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없어졌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내는 혼자 잠을 잘 못 자곤 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11월 말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아내는 그때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는 밤 근무에 들어가고 아내는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너무 추워서 저는 아내에게 버스를 타지 말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화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내가 다시 할게 라고 말하고는 바로 끊더군요. 목소리를 들었으니 괜찮겠거니 하고 저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기사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어색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뜬금없이 아가씨는 저기 하늘의 달 같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살아온 이야기를 맞추기 시작했는데 너무 딱딱 맞아떨어져서 아내는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무렵 아내가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으려는데 아저씨가 아가씨는 내가 아직 사람으로 보여요 라고 하더랍니다. 아내는 속으로 뭔 소리야? 하며 당황했지만 잔돈을 거슬러 주려고 돌아선 아저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까무러칠 뻔했다고 합니다. 옛날 천장에서 내려오던 바로 그 남자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창경원에서 만난 소고 깊은 할머니. 제가 6살 정도로 어렸을 때 일이에요. 한여름이었고 가족 모두가 오랜만에 창경원에 갔었죠. 기린과 코끼리, 호랑이를 보며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사주신 얼음 빙수를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창경원 엽서 세트를 들고 나름 행복한 하루였죠. 저녁이 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요.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들이 저와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하며 올려다보았는데 그분은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고 키가 껑충하고 머리를 쪽진 다른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세요 하면서 손을 놓으려 해봤지만 그 할머니는 손을 아주 세게 쥐고 있었고 아무 표정 없이 저를 내려다보는데 제가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고 저는 갑자기 할머니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며 손을 뿌리쳤죠. 그 순간 키 크고 삐쩍 마른 소복 입은 할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나중에 들으니 가족들은 나무 밑에서 제가 오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복 입은 할머니는 없었고 가족들이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방문 판매자. 그때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다. 동네는 참 인심이 좋았고 서로 얼굴도 알고 지내며 두런두런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여름이면 집집마다 창문이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치 세상에 위험이 없는 듯이 모두가 그렇게 지냈다. 하루는 몸이 좋지 않아 학교에서 조퇴하고 집에 돌아왔다. 역시나 더운 여름날 어머니는 집안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실에 앉아 무언가 소일거리를 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온 내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체한 것 같다며 약과 이것저것 챙겨주셨다. 그렇게 내가 침대에 눕은 걸 확인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셨다.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한여름 애미 소리가 머리를 울리고 더위는 가시지 않았다. 약 기운 탓인지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대화하는 소리에 잠에서 살며시 깼다. 한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약간 어눌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가만히 들어보니 방문 판매자가 온 것 같았다. 뭔가 쓸데없는 물건들을 팔아넘기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속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시끄럽게라고 투덜대며 다시 잠을 청해보려던 찰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봐보세요. 봤다니까요. 애도 다 크고 다른 물건도 다 있어서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달라. 새로 나온 거라 괜찮다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방문 판매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어투도 강해졌다. 그래서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빼꼼히 거실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살던 집은 2층짜리 작은 주택으로 계단을 오르면 바로 거실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미 그 방문 판매자는 집 안에 들어와 거실에 앉아 물건을 잔뜩 펼쳐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꾸 물건을 정리해 넘기면 그는 다시 펼치며 계속 억지를 부렸다. 이거 내가 깎아드릴 테니 좀 사봐요. 괜찮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사시면 다른 거 하나 더 얹어줄 테니. 이건 아니다 싶었다. 방문 판매자의 말투도 이상해지고 무엇보다 그는 슬슬 몸을 집 안쪽으로 더 들어오려는 느낌이 들었다. 엉덩이를 끌며 거실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오더니 신발을 신은 발만 남겨두고 몸 전체가 집 안으로 들어온 상태였다. 어머니도 몸을 뒤로 빼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제 신발까지 슬슬 벗고 있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일부러 방문을 세게 열고 거실로 나갔다. 아 뭐야.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는 물건들을 방문 판매자 앞으로 밀어버리며 소리쳤다. 안 산다니까요. 방문 판매자는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버렸다. 그가 나가자 어머니는 문을 잠그셨고 나에게는 웃으면서 들어가 자라고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에는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문은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 있었다. 만약 내가 그때 조퇴하지 않았다면, 잠이 들어 깨지 않았다면, 혹은 내가 더 어렸었다면. 10번째 이야기, 옛 전우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남쪽에서 미군과 전투를 하셨는데 운 나쁘게도 열세인 부대에 배치되어 서서히 후퇴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본대 위치가 발각되어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되었고 필사적으로 후방을 향해 도망치는 동안 동료들은 하나둘 죽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도 죽음을 각오하며 이동했지만 하루만 더 가면 안전해질 지점에서 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니 아군 진영인 듯 병사들이 잔뜩 있는 강가에 공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뒹굴며 놀고 있어 전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분위기였죠. 할아버지는 근처에 있던 위생병에게 자기네 부대는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강가 근처에 있을 것. 할아버지는 강가로 가봤지만 대장은 보이지 않고 퇴각 도중 헤어졌던 동료들 중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중 절친한 동료도 있어 기뻤지만 부대원 중 일부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슬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절친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던 중
강 저편에서 낯익은 동료 A가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A가 강 저편에 있다는 걸 동료들에게 알렸지만 다들 멍하니 강 너머만 바라볼 뿐 다른 사람들에겐 A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런가 하더니 모두가 할아버지를 떠밀며 너는 저 녀석한테 헤엄쳐서 가봐 라고 말하더랍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A도 살아남았다니 기쁜 마음에 통증을 참으며 강을 헤엄쳐 갔습니다. 건너편 강가에서 부르는 A의 목소리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까 있던 곳과는 다른 기지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통증을 참으며 위생병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물었더니 그곳은 할아버지가 후퇴하려던 곳보다 더 후방의 기지였습니다. 고생 엄청 했구만. 업고 와준 동료한테 고마워하라고. 할아버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일단 잠이나 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A가 찾아왔습니다. A는 씩 웃으며 너 어디 숨어서 혼자 뭐 먹기라도 했냐? 무거워 죽는 줄 알았네. 할아버지는 A가 자신을 업어다 주었다는 걸 알라차리고는 이것도 마른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것을 참아 묻지 못하자 A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7명 살았다. 할아버지는 그 강둑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말해봤지만 전부 살아남지 못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서면 죽음으로 꽃을 피우라는 소리를 해댔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우끼리는 살아남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다 같은 마음이었지. 8년 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강 너머 저편에서 옛 전우들과 잘 지내고 계실까요? 11번째 이야기, 행방불명. 당시 나는 20대 초반이었고 친구 중에 정말 한심한 녀석이 하나 있었다. 일은 하지 않고 여자들에게 들러붙어 기둥서방으로 살며 받은 용돈은 파친코나 마작 같은 도박에 탕진하곤 했다. 돈을 주는 여자는 여러 명 있는 듯했고 가끔 게임센터에서 마주치면 매번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다녔다. 그녀들은 대부분 한창 때가 지난 듯 지쳐 보이는 노래방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다. 어느 날 또 그 녀석을 게임센터에서 마주쳤다. 이번에는 여자를 둘 데리고 슬롯머신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녀석의 양옆에 앉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 참 잘났구만 하고 생각하며 인사만 건넸다. 잠시 게임을 즐기고 다른 친구와 자판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한심한 녀석이 나왔다. 그런데 함께 있던 여자는 한 명뿐이었다. 가려고 하기에 나머지 여자 한 명은 어디 갔냐고 물었다. 녀석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는 그대로 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쩍 벌린 채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얼른 눈을 감아버렸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얼핏 보았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이 아까 보았던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놀란 나는 다시 게임센터 안을 둘러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2달쯤 후 다른 친구에게서 그 한심한 녀석의 소식을 들었다.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끔 연락이 끊길 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휴대폰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다. 12번째 이야기, 그림 속의 여자. 정년퇴직 후 할아버지는 취미로 유화를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인물화와 풍경화 등 다양한 그림을 가리지 않고 그리셨죠. 완성된 그림들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작업장에 장식해 두셨고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새로운 그림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어릴 때부터 유독 무섭게 느껴지는 풍경화 한 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산속을 흐르는 작은 강이 그려진 풍경화였어요. 나무들 사이로 발목 정도 찰 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서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하리 많지 풍경화에 사람을 그려 넣지 않으셨는데 그 그림에는 강 안쪽에 한 여자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인을 그려 넣으셨나 싶기도 했지만 뭔가 묘하게 섬뜩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섭다고 느껴져서 가능한 한 그 그림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다시 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갔을 때 함께 있던 형에게 물었습니다. 그 그림에 있는 강가에 여자 무섭지 않아?
형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해 같이 그 그림을 보러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작업장에 도착해 그 그림을 가리켰지만 형은 사람 같은 건 안 그려져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는 손가락을 뻗어 여기 말이야 하고 직접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형은 너 놀래키려고 장난치는 거지 라며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형이 보이면서도 일부러 장난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 그 그림을 다시 봤을 때 그림 속 여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여름이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림 속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보아왔던 모습이었기에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그림 속에서 보이던 여자를 떠올리면 묘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13번째 이야기, 동네 인공굴에서 만난 신비로운 할머니. 내가 사는 동네에는 작은 인공굴이 하나 있었다.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도 밑을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굴은 일제강점기 시절 경부선이 지나가면서 생겼다고 들었다. 좁고 낮은 굴이어서 자전거조차 통행이 금지됐고 비가 오면 물이 새어 옷이 젖지 않게 타이밍을 맞춰 지나가야 했다. 그날은 친구와 함께 그 동굴을 지나가려던 참이었다. 반대편에서 한 할머니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흔한 장면이라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려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동굴은 소리가 울려 누군가 뒤에 들어오면 발자국 소리로 알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할머니가 부른 것이라 생각해 친구와 함께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가려고 했지만 친구가 팔꿈치를 찔러 야, 가자 라고 말하며 혼자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친구와 멀어지자 나는 조금 서둘러 보폭을 맞췄다. 왜 그래? 뒤를 힐끗 보며 물었지만 친구는 짧게 대답했다. 저 할머니가. 나는 말을 멈췄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짧은 순간 고개를 돌린 사이 그 할머니는 마치 증발하듯 사라지고 없었다. 친구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가자 라고 말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이후로도 난 친구에게 이 일의 진실을 묻지 못하고 있다. 묻는다면 친구가 무언가 알고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대답이 두려워 아직까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남아있다.